부동산 지가 상승률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현금흐름을.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걸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보여드린 건데 오픈 이후에 순이익을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미니멈 네. 월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순이익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토지 개발 이런 쪽도 재테크 관점에서 또는 은퇴 준비를 위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뭐 주식 관련된 컨텐츠만 많이 하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다른 일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것도 많았고 굉장히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웅달책방 네. 시청자분들과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요 촬영하기 전에 네. 잠깐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네.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제 주식과 토지와 이제 네. 부동산까지 다 섭렵을 하시는 게 아닌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1년 동안 많은 걸 배웠죠. 그러면 1년 동안 네.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이야기 한번 아,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네. 그래서 테니스가 너무 치고 싶은데 음. 작년에 또 테니스 열풍이 크게 불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트를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냥 하나 만들어 볼까?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 시골 땅을 산 거죠. 예,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테니스 코트를 짓고 집도 짓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퇴 후에 거기서 살 것까지 생각해서 이제 그거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한 거고. 처음에는 뭐 수익형, 그러니까 제가 사용 안 할 때 그냥 에어비앤비 같은데 숙박 공유 정도 해서 그냥 뭐 가볍게 수익 정도 낼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오픈 이후에 순이익을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미니멈 네. 월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순이익이요. 네. 와. 그러면은 이제 직장인 기준 연봉으로 보면은 2억 4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와, 임원이네요, 임원. 좀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직장 생활을 만약에 한다. 내가 그러니까 원래 하는 본업이 있다고 하면 일을 하면서 부수입까지 또 생길 수가 있다고 하면 부수입이 더 많네요. 예, 그쵸. 더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어떤 파이어족이 되는데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뭐 경기권, 수도권 거래 잘 되는 뭐 아파트나 그런 부동산을 사는 게 투자 목적으로 낫지 않냐. 네. 예,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어떤 게 더 좋을지. 예, 좀 제가 좀 숫자로 좀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자기 은퇴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 시골이라고 하셨는데 네. 시골이면 어디예요? 양평이에요. 아, 양평이에요? 양평이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양평이 굉장히 큰데 잠실 기준에서 되게 가까운 양평도 있고 조금 먼 데는 이제 좀 강원도랑 그렇죠. 인접해 있는 곳인데 저희는 그래도 조금 먼 편이긴 하죠. 그래서 잠실 기준 1시간 정도 거리이긴 합니다. 그럼 괜찮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테니스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테니스 코트를 지으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까지. 예. 숙박시설은 몇 명 정도 들어가요? 제가 두 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채만 지으려고 했는데 네. 땅이 너무 좋아서 좀 오버한 거죠. 예산이 오버가 된 거죠. 대출도 좀 받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두 채를 지었고 2층 집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채당 한 1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두 채를 다 빌리게 되면은 이제 20명이 되는 거고.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그냥 제 개인 주말 별장용으로 개발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다가 땅이 너무 이제 좋은 땅을 만나서 하나 더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코트도 한 면 더 짓고 집도 하나 더 지어서 좀 더 수익형 부동산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 10명이 들어가는 공간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돼요. 예. 그리고 빌릴 때는 이제 한 채씩 빌려야 되는 거고. 두 채 다 빌리는 경우도 있고 한 채씩만 하는 팀도 있고. 그렇게.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거의 올해 말까지 다 꽉 차 있으시다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올해까지 주말 예약은 거의 다 끝났고요.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 투자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공개 가능하신가요? 아까 대출을 좀 끼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순이익은 한 2천만 원 보수적으로 나오는 거고 예. 그 전체 비용 네. 어느 정도 들어가셨는지. 토지 매입 비용까지 합쳐서 총 1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대출은 한 대출 한 3억 정도. 별로 안 들어가셨네요, 대출도.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조금 팔았죠. 근데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이. 네.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문가들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상고하죠, 뭐 이런 거에. 네. 뭐 역사적인 통계 수치도 그랬고,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또 AI 열풍이 불면서 또 테크주들 위주로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이게 결과로 놓고 보면 뭐가 좋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내가 정해놓은 방향성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게 맞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주식을 좀 물량을 조금 줄였고, 저는 이제 작년 초부터 좀 줄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비중을 조절하면서 현금 확보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쪽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도 되게 30% 대출이면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그게 거꾸로 돼서 한 70% 대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서울 쪽. 근데 어차피 시골 땅은 대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군요. 워낙 이제 그냥 보통 전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워낙 낮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75년생이니까 50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서글픔입니다. 참. 너무 젊어 보이세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직장인들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51세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균적으로 회사를 나왔다. 뭐 쫓겨나든 나오든 51세는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51세가 되려면 한 2년 정도 남은 건데,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조직 생활 하시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51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세 기준 뭐 직장인이면 16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뒤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회사가 얼마나 좋든 간에, 그러니까 대기업 포함입니다. 이 51세 기준은 중소기업, 대기업 다 포함한 기준이니까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할 거냐는 거죠. 그럼 51세까지 벌어놓은 돈이 많으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살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이. 그래서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한 70세 정도 돼요. 71세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51세에 퇴직해서 70세 정도, 71세까지면 20년을 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을 대부분 하시겠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해야지. 51세 퇴직하면은 이제 뭐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 그렇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대학생 학비도 돈 들어갈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 70세까지 일을 한다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젊은 시절을 다 그렇게. 근데 가장 베스트는 이 퇴직 연령 시기에 은퇴 준비가 끝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좀 세워봐야 되는데, 25의 법칙이라고 해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소비하는 연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설문조사로 나온 거예요. 25배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얼마가 있으면 은퇴를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평균적인 이 금액이 13억 7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13억 7천만 원을 일단 25로 나누면 연간 생활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5,480만 원이 되고, 얘를 다시 12로 나눠보면 457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57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제 가구당 정도 소득으로 봤을 때 457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식이. 그러면 왜 이 금액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자산에 대한 연평균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를 봤다는 거죠. 그게 뭐 5에서 6%가 임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주식이나 뭐 이런 쪽에 뭐 ETF에 투자해서 뭐 배당금을 받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투자 수익이겠죠. 그러면 5, 6%를 번다고 했을 때 매년 4%만 생활비로 썼을 때 이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 쓰고 나머지 1, 2%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되니까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야겠죠. 네. 물가가 오르는 만큼. 그래서 14억 7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통계가 이런 거니까 지금 현재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 다양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1세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몇 년 남았는지 그리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이 필요한 돈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놓은 게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35세 직장인 기준이면 지금 16년 남은 거니까 16년 동안 이제 이 정도 자금을 모을 수가 있는가 이제 이 자금은 기본적인 어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같은 건 제외한 거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예. 아파트나 내가 주거로 이제 있는 거 제외하고 뭐 어떤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예, 그런 실물 자산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네. 13억 7천만 원이 있으면 저 자산은 안 까먹으면서 네. 457만 원으로 죽을 사용할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저 13억 7천만 원이 안 되면 이제 자산이 점점 깎이고 거기서 깨먹으면서 그렇죠.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진짜 51세 은퇴할 때 13억 7천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 기준인 거는 참고해야 되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직장인들이 지금 대부분 제가 만난 30대 중반에서 40대 정도 그 사이에 되는 분들은 네. 대부분 조직 생활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고 본인의 어떤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도 받는 대우가 언제까지 계속 될 것, 그러니까 더 나이를 먹어도 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를 더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1세가 되기 전까지 뭔가 현금 흐름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돈을 버는 형태가 세 가지잖아요. 근로소득이 있고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분들.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월급 노예 해놨는데 이 월급 노예라는 단어에 되게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나는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는데 왜 네가 뭔데 노예냐. 왜 노예라고 하냐.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고용주나 어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아니면 좀 이제 수동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 근로소득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 창업을 해서 이제 하는 사업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 놓으면 51세까지 은퇴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인 거고 이제 제가 좀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동 시간 대비 이제 수입을 해놓은 건데 여기 최저임금선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노예 영역이라고. 예,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넘어선 요 부분. 근데 이거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영역.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만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런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가 아파서 일을 못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돈을 못 버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면을 이제 위로 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별로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버는 하는 거는 거를. 이제 요건 상위권, 사기꾼 영역으로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좀 더 이제 좀 수준 있는 이쪽은 뭐 플랫폼 비즈니스, 뭐 저작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해놓으면 걔가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들. 그 다음에 여기도 범접하지 못할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있고 그다음에 금융 부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우리가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것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나야 된다는 거죠. 정리 엄청 잘하셨네요. 긍정왕 수전느님.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만 원하는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이제 전체의 75% 정도 됐고 뭐. 부자들의 재산 형성 방식을 봤더니 가장 그래도 큰 비중이 부동산이더라고요. 역시 창업이 그 다음이었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식으로 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냈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자산 비중에서 주식 비중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분이 제가 이제 검색해서 갖고 온 짤인데 그냥 35세 직장인 김철수라고 제가 이제 잡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재미있는 문구가 있는데 꿈이 없었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이란 걸 꾸게 되었다. 퇴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 대부분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 자료들을 갖고 왔어요. 연령별 평균 소득, 그다음에 연령별 평균 자산, 그다음에 연령별 평균 저축액,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자산 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구성비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35세 직장인 김철수의 현재 상태를 제가 좀 본 거예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봤을 때 35세 직장인 김철수 씨는 연봉이 4,800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5세, 40세 이 사이에 계신 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평균치니까. 연봉 4,800만 원이고 실물 자산이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실물 자산은 당연히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자산이니까. 그래서 2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본인 돈 뭐 한 1억 뭐 한 초반 정도와 부채를 껴서 네. 뭐 전세를 살고 계시든 아니면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셨든 아니면 빌라 같은 걸 사셨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냥 통계 자료로만 본 겁니다. 금융 자산. 네. 이것도 당연히 부채를 포함된 걸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 비용, 그러니까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게 평균치였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이제 뭐 수도권 정도 20평대보다는 조금 더 큰 평수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니까 한 30평대 정도 되실 것 같고 월 저축액 이것도 제가 여기 이제 저축액 비중으로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신다더라 하는 겁니다. 150만 원. 그럼 이제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분이 51세에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평균치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입한 게 뭐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S&P 500의 약 한 30년 정도 평균 수익률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매달 그냥 저축을 했을 때 복리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제가 보는 건데 이게 9.72%였더라는 거죠. 그냥 매달 150만 원을 S&P 500에 투자했을 때 저축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한 걸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리 계산기는 그냥 달러로 돼 있는 건데 그냥 편의상 제가 환율을 1,000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15만 불이면은 1억 5천만 원으로 그냥 해본 아까 겁니다. 앞에 금융자산 1억 5천만 원. 예, 근데 이제 현실과 다를 수 있겠죠. 초기에 이제 이 1억 5천이 있고 연 평균 9.72%를 대입해 봤을 때 이제 16년의 기간 동안 그다음에 매달 15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16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를 계산해 본 건데 금융 자산이 13억 9,234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예, 정확히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춘 거죠. 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초기 투자금이 1억 5천이 있냐. 예, 이 이제 초기 투자금이 얼마가 있냐에 따라서 변수가 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월 투자하는 그러니까 월 저축하는 그 금액이 150만 원보다 뭐 더 되는 분도 있고 덜 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방법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 평균 복리 수익률을 9.72%를 본 거니까 뭔가 나는 좀 더 사실 이 정도 수익률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플랜을 잡아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해서 연평균 뭐 9.72%까지 안 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한 6, 7% 정도만 달성해도 이 파이어족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금이 좀 있고 월 뭐 전문직이나 좀 수입이 많은 분들이어서 월 투자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한번 대입해 보면서 플랜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 9.72% 기준은 S&P 500에 투자했을 때를 말하는 건데 뭐 더 좋은 투자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예,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갖고 와봤어요. 저희 미주부 채널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좀 재미있어서 가져왔어요. 이 댓글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양평에 이제 땅을 사서 이 테니스 빌라를 건축한 것에 대해서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댓글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져온 건데 한번 그냥 짧게 한번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 뭐 더글로리 최근에 이제 인기 있었던 드라마잖아요. 예, 전재준 같이 돈이 아주 많은 자산가가 뭐 사교나 여자 꼬시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10억 정도 되는 걸 시골 땅에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뭐 리얼티 인컴이나 뭐 이제 배당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채널에서 한번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겠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배당주나 관련 ETF들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냐. 그 다음에 차라리 그냥 부동산 서울 쪽 또는 수도권 거래 잘 되는 쪽 살 거 아니면 그냥 이런 이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건데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치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고 기사를 검색해봤어요. 서울 아파트가 30년간 얼마가 올랐을까를 검색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참고로 2017년 자료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이제 한번 봐주세요. 강북이 28배, 30년 동안 강남이 6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제 2017년 자료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서 최근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밑에 자료를 보면 2004년에서 2022년까지 이제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봤는데 평균입니다. 평균 가격. 특정 지역이 아니라 2004년에는 3.4억 하던 평균 아파트 가격이 9.4억이 상승해서 2022년에는 12.8억 정도가 상승했다고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30년은 일단 기간이 너무 좀 길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이 개발 붐이 일었던 시기잖아요. 네, 시기적으로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준으로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S&P 500의 30년 평균 수익률이 9.72%였고 방금 이 댓글 남겨주신 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 뭐 이제 그 ETF 말씀하시길래 대표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리츠 종목인 VNQ ETF의 30년 연평균 수익률을 가져왔더니 6.34%였어요. 네. 그래서 S&P 500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장기 투자했을 때는 차라리 S&P 500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게 결론이고, 네. 통계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아파트 30년 연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30년 동안 28배 오른 것과 30년 동안 60배 오른 것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자산이 올랐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됐을지를 이제 계산해 본 건데, 강북 같은 경우 28배면 연평균 수익률이 11.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 60배가 올랐다는 의미는 연평균 수익률이 14.62%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수치를 봤을 때. 네. 그러면 이 수치만 놓고 보면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변수들이 있죠. 뭐 달러 가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투자는 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따지지 않고 그냥 이런 숫자만 놓고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이거는 너무 오래된 기간, 너무 이제 부동산 붐이 일었던 시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더 현실적인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약 18년간 이제 부동산 변화한 거죠. 이 정도면 그래도 최근을 좀 많이 반영한 수치니까 3.4억이 12.8억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가 맞는데 그랬을 때 이 18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7.64%였다는 거죠. 7.64%.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뭐 서울 쪽, 수도권 쪽 거래 잘 되는 아파트 부동산 기준 7.6%,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인 거죠. 연평균 복리 수익률 7.64%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굉장히 괜찮은 투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제가 산 요거군요. 것과 MGB. 네, 그래서 저렇게 두 채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숫자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토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서울 아파트가 좋지 않냐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이 숫자가 틀렸으면 또 틀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저의 논리인 겁니다. 그 여기 지금 네. 이 왼쪽 요 부분은 도로인 거예요. 예, 여기가 지방도 이쪽이. 그럼 거기서 이렇게 돌기만 하면 바로 주차가 되는 거네요. 예, 땅 모양이 이렇게 네모 반듯해요. 네. 이 시골 땅 이런 땅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찾아 헤매다가 이제 땅을 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2층 집으로 두 채가 되어 있고 여기가 중간에 다리로 연결돼 있어서 이 2층 공간을 전 약간 파티 공간으로도 쓰려고 제가 지인들 초대해서 놀기도 하고. 근데 지금 너무 예약이 많아져서 뭐 제가 이제 생각했던 만큼 못 놀아서 아쉽긴 하지만 가끔 이제 취소되는 예약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지인들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놀죠. 이렇게 예약이 잘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논과 밭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막 있는 건가요?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완전 예약이 시골 땅입니다. 그럼 테니스 코트를 보고 예약한 건가요? 뭐 같으세요? 요인이 그렇게 잘 되시는 이유가? 일단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이 공사 과정을 MGB 테니스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신 거구나. 땅을 처음 매입했을 때부터 모든 과정을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놀랐던 게 저 같은 이런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전원생활 하고 싶은 뭔가 은퇴 이후에 어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로망을 제가 딱 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뭐 용도 변경 어떻게 하냐, 내가 땅에 있는데 내가 이 땅에도 살 수 있겠냐, 여러 가지 뭐 업체 소개 가능하냐 뭐 이런 문의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사실 돈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양평에 계시기도 해서 좀 더 부모님을 또 자주 뵙고 나이가 먹으면서 좀 제가 철이 좀 늦게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속도 많이 썩어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자주 뵙고 뭐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양평을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도 그런 이유였는데 그런데 뭐 감사하게도 일단은 제가 마케팅 비용을 단 한 푼도 안 썼어요. 정말 빵원으로 이 정도 월 한 2천만 원 순이익이 나오게 만든 건데 굉장히 잘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굉장히 그러니까 만족하고 계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죠. 저는 어중간한 수도권 아파트 할나 뭐 이런 결론은 오피스텔 상가할 바에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들을 보시고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18년 연평균 수익률 7.64% 말씀드렸는데 이 해당 토지 18년간 연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을 봤는데 이거는 조금 2022년까지 자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이후에 다시 업데이트된 자료를 봤더니 2023년은 공시지가가 더 하락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2023년 하락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오진 않아요. 공시지가 상승률만 본 겁니다. 그랬을 때 한 7% 후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7% 후반 정도. 그래서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낮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골 땅이니까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보다는 당연히 상승률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다들 우려하시는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골 땅은 사봐야 땅값도 잘 안 오르고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그래도 말인데. 뭐 7%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땅을 갖고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토지 지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땅에 대한 이 지분 소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740평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토지라고 할 수 있죠. 서울에서는 사실 이 정도 토지가 굉장히 비싸지만 제가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평당 40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굉장히 뭐 저렴하게 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땅을 다녀본 바로는. 그래서 어쨌든
지가 상승률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이 있는 거니까 그걸 같이 그렇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크게 매출은 5가지 형태입니다. 예, 숙박, 그다음에 코트 임대, 그다음에 레슨. 제가 최근에 이제 대회도 개최하고 있어요. 예, 저도 참가하고 있고 대회도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카페동인데 예, 카페 매출은 이거 제가 제외한 겁니다. 요 2천만 원에서 순이익이. 예,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수치로 일단 해볼게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거니까. 그래서 10억 원을 가지고 9.3%라는 기준을 적용해 보면 30년 뒤에 144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14.4배가 상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강북 아파트가 30년 동안 28배가 올랐다는 것에 비하면 맞죠? 예, 강북 아파트 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만 비교를 해보면 30년으로 예, 비교하면 14.4배가 상승. 그래서 제가 일부러 30년을 계산해 본 거예요. 예, 같은 그 적용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4.4배면 지금 이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아파트나 수도권 부동산을 사는 게 낫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시골에 이렇게 집을 짓고 뭔가 개발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냥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냥 저렴한 땅을 사서 개발 행위를 통해서 그 땅의 가치를 높여서 뭐 분양을 하던가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이익을 보고 나오는 부동산 개발이 그런 형태니까 그런 목적이면 괜찮지만 장기 투자용으로는 적합치 않다. 이게 맞습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죠. 이 수치보다 더 낮을 테니까 예, 14.4배가 안 되겠죠. 예, 뭐 예를 들면 한 10배 정도라고 보면 30년 동안 강북 아파트보다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부동산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아파트처럼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 금액은 제가 이제 미니멈으로 잡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수익으로 보면은 이제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연봉 기준으로. 예,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30년을 그냥 곱해만 본 겁니다. 예, 세전 기준이고요. 그러면 그냥 곱해 보면 72억 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위에 144억 원 더하기 72억 원을 더해 보면 216억 원이 되니까 21배 정도가 상승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2억 2천만 원을 그냥 아무런 이자 없이 그게 아니라 재투자했을 경우에 우리가 배당금 재투자하듯이 네. 예,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 재투자를 어디다 했을까 기준은 그냥 S&P 500에 투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S&P 500 연평균 수익률 30년 연평균 수익률 9.72% 기준으로 그냥 S&P 500에 투자했을 때를 기준으로 봤더니 30년 뒤에 391억 원이 돼 있더라고요. 네. 72억 원이 아니라. 이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색깔로 잘 구분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 지가 상승률 144 더하기 391억 원을 했더니 535억 원, 약 53.5배가 상승한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30년간 강남 아파트보다는 못하지만 뭐 강북 아파트보다는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씩 이게 꾸준히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변수로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를 놓고 보면 30년간 이 숙박 예를 들면 이 숙박 요금이 똑같을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물가 상승률 한 2%를 적용해 본 거예요. 예, 물가 상승.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갈 테니까 당연히 숙박 요금도 지금 30년 뒤에도 지금 기준은 아닐 테니까 네. 그냥 꾸준하게 물가 상승되는 정도로만 올라갔을 때를 계산해 봤더니 466억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 결과를 봤더니 610억 원, 그래서 661배 상승. 그래서 물가 상승률까지 적용해 보면 강남 아파트와 비슷했다 결과적으로. 예, 근데 꼭 뭐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기준으로 볼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은퇴 이후에 어떤 대비를 하는지 네. 그 관점에서 저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노후를 대비하고 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네.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 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사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뭐 몇 배 정도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현금 흐름이 뭐 2천만 원이 그게 정말 계속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게 준비가 된다면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 뭐죠? 하우스푸어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내서 뭐 은행 이자도 힘들게 내야 되고 또 최근에 또 부동산 전체 바뀌면서 이제 세금도 많고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고 나가는 그 어떤 비용도 적고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어떤 수익형 이제 투자를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이제 그거는 사실 각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토지 개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저도 1년 동안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얼마나 했나 계산해 봤더니 크게 한 6가지 정도 했었고 네. 각각 시행착오에서 얼마를 더 낭비했는지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3,400만 원 정도 돈을 낭비했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자동차 한 대 값이잖아요. 웬만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예. 네, 이걸 해보면서 여러 가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제도도 좀 있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법이 너무 자주 바뀌더라고요. 예, 부동산 관련 법들이 그런 것들도 느꼈고 대부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 근교에 아파트를 사든 오피스텔을 사든 뭐 상가를 사든 그런 식으로 재테크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지금 이 토지가 이런 논밭이었어요 전에는. 네. 근데 이런 걸 사서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 행위를 해서 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네. 가치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이제 수익이 나오는 그런 행위까지 만든다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은퇴까지 가는 이 여정이 좀 더 네. 빠른 여정이 그러니까 빠르다는 의미는 좀 더 빨리 목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인 거고 또 저는 이제 여기서 주거까지 해결할 목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양평 같은 이런 서울에서 출퇴근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본인의 주거를 일단 해결을 하고 여기서 또 돈을 벌게 만들고 네. 내가 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면 훨씬 더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남들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또는 부동산 상승률보다 이게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우려인데 그 우려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상쇄할 수 있거나 네. 그 이상이 된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데서 네.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결과론적으로는 수익률이 뭐 몇 배 부족하더라도 예. 매달 현금을 받으니까 그렇죠. 예. 삶의 안정성도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걸 개발하는 과정을 그 MGB 테니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을 때 네. 가장 첫 번째 영상에 그 드론 영상만 보고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예, 제가 주소를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나온 얘기는 양평군 단월면이라는 것까지만 있었는데 그거 단월면이라는 단서와 이 드론 영상만 보고 와. 찾아오셨더라고요. 누가. 토지에 관심 엄청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문의를 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구나. 근데 이제 대부분 이거 어렵잖아. 집 지으면 10년 늙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망설이고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질러 버린 네. 것에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겪었었던 그런 시행착오들과 저같이 아주 그냥 정말 부동산 초보, 토지개발 초보분들이 뭔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 VOD 강의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게 좀 가장 큰 주제고 왜냐면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쪽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것 위주로 이제 만든 VOD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직접 해보니까 뭐 건축사나 뭐 토목 사무실 소위 말하는 전문가 분들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뭐 감추는 건 아니지만 굳이 거기까지 얘기 안 해주는 것들인 거죠. 내가 직접 해보니까.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책도 사서 공부도 좀 했었고 뭐 토지 개발 이런 책도 사서 공부를 했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냥 책으로 보던 것과 현실이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놨고요.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토지 개발 이런 쪽도 재테크 관점에서 또는 은퇴 준비를 위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첫 댓글로 그 네.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편견을 깨는 게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러면은 그냥 머릿속에 약간 공식처럼 네. 무조건 서울, 네. 뭐 수도권의 역세권, 뭐 교통호재 있는 곳, 개발호재 있는 곳 그런 곳에 그냥 사는 거 네. 그게 그냥 거의 공식처럼 돼 있고 네. 지방 뭐 토지 투자나 이런 거 위험하다. 네. 그리고 뭐 인구 소멸 시대에 더 네. 위험하다 막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요렇게 또 잘 운영만 하면 별로 나쁠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저거는 체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서 네. 점점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쏠림 현상.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쪽으로 더 앞으로는 인구가 쏠림 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각 지역별로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 부분은 그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제가 투자한 이 지역은 제가 이제 이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인구가 줄고 있진 않고 조금씩 네. 늘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으로 사람들의 어떤 이동이 앞으로 더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방 지방보다 먼 지방보다는 왜냐하면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다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몰리면은 또 거기서 또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이 생기지 않을까요? 경기 쪽에서도 지금은 좀 소외받는 지역이지만 앞으로 뭔가 인구 쏠림 현상이 더 생기면 네, 그래서 뭐 경기권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더 뭐 남쪽이라던가 지방은 좀 더 인구가 줄면 재테크 관점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말씀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평 뭐 직장에서 1시간 뭐 조금 더 하면 뭐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그런 거리에서 그 주거까지 해결하면서 이런 부업이 사실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저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만든 거여서 그렇게 해서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뭐 그냥 작은 이벤트를 열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기면 뭐 드리겠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게임도 하고 그냥 즐거운 어떤 전원 생활도 하고 있고 즐거운 테니스 라이프 생활도 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장 그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건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그런 것 같아요. 뭐 월순이익 2천만 원 하려면 여기다 운영해야 되고 이거 다 공부해야 되고 이런데 하고 싶은 일이면은 또 그런 공부가 그렇죠. 재밌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테니스 코트로 했지만 또 다른 부분하고 엮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 관심사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했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고 제 은퇴 어떻게 보면 제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세가 되기 전에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0억이면은 이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들이 다 10억인데 그렇죠. 그 3억 대출 받으셨고 그럼 7억으로 해서 산 건데 10억 정도 아파트 살려면은 한 5억 정도 아무래도 50% 정도 대출 받는 거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그 수도권 아파트 10억이면은 수도권에서 아주 또 대장 지역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10억을 이런 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또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부동산 지가 상승률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걸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보여드린 건데 네. 이 숫자가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생각법으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서 결정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단순히 막연하게 그냥 이런 데가 낫지 저런 데가 낫지 이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앞서 나가려면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좀 다른 생각법으로 접근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이걸 개발해서 다시 되팔아서 차익을 낼 생각을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지만 그냥 내 노후를 생각해서 뭔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수익형으로 뭔가 그냥 난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접근하시면 좀 더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강용수 대표님 같은 분도 평택에서 수익형만 하시는데 그분도 시세 차익 안 하시고 계속 가져가신다고. 근데 강남에 안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자기는 수익형으로 평택 중심으로 해서 충남 지역 넓혀 가신다고.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형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동산 시세 차익이기 그렇죠. 때문에 월세 누진율 안 나오잖아요. 저도 조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뭐 대출 끼고 뭐하고 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는 본인의 수입 수준이 아니면 그래서 잘 이렇게 사업적으로 구상만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강북하고 수도권 아파트의 비용과 거의 얼추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10억이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강북보다는 살 수도 있으면서 수익률은 나중에 좋을 수도 있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전원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뭐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도심 생활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두 채 정도면 이게 별로 관리하는데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대표님 뭐 끝으로 뭐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 40대 분들이 이제 퇴직 이후에 어떤 노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뭐 제 이런 투자가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100%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잘 이제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놨으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 노후 대비 그 차원에서 한 가지 방법을 완전히 이렇게 하신 걸 보여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강의 그것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되게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것도 어떻게 알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로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렇죠. 시간도 있는 거고. 그런 거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나 뭐 또 그 강의 들으면서 질문하고 뭐 이러면 그런 시행착오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의 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